세상에는 두 가지 방식으로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스스로 무너지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이 무너지는 줄도 모르고 무너지는 사람. 두 번째가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끝까지 자신이 옳다고 믿으니까요. 오늘 이야기에는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아주 오래 지켜보다가 마침내 입을 연 한 명의 왕이 나옵니다. 왕의 말은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두 사람의 세상이 무너졌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중엽, 한양의 깊고 고요한 궁궐 안에서 시작됩니다. 낙엽이 다 떨어지고 나뭇가지가 뼈처럼 앙상하게 드러나던 늦가을이었습니다. 찬바람이 처마 끝을 울리고 아침이면 우물가의 살얼음이 끼던 그 계절에 궁 안팎에 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병들었다고. 그러나 소문과 달리 왕은 죽어가고 있지 않았습니다. 왕은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주 조용히.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지요. 때는 조선 중엽. 왕 이명리밍은 53이었습니다. 30년 넘게 나라를 다스린 군주였지요. 젊어서는 용맹하다 이름이 났고 중년에는 인자하다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근래 들어 어이가 편전을 드나드는 횟수가 잦아졌고 왕의 얼굴이 파리해졌다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소문은 바람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궁궐 안의 모든 사람이 슬며시 다음을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하들은 어느 왕자를 가까이 해야 할지 저울질했고 외척 가문들은 사돈 관계를 다시 들여다보았으며 장사치들은 다음 왕의 성격을 가늠하여 어느 사업에 먼저 손댈지를 궁리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왕은 실제로 앓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왕 이명은 멀쩡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정신이 또렷했습니다. 그는 일부러 그 소문을 흘렸습니다. 병든 척, 무너지는 척, 힘이 빠지는 척. 그리고 그 틈에서 세 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낱낱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왕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이강 이름처럼 굳세고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세자였지요. 태어날 때부터 세자 자리를 받았고 그것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목소리가 우렁찼고 말 위에 앉으면 그림처럼 늠름했습니다. 무예도 출중하고 학식도 탄탄했습니다. 신하들은 그 앞에서 허리를 깊이 굽혔습니다. 두려워서였습니다. 강을 진심으로 따르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강은 그 차이를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종이 충성과 같은 것이라 믿었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것이 마음을 여는 것과 같다고 믿었지요. 강의 어머니, 즉 중전은 강이 12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강은 혼자였습니다. 왕은 바빴고 스승들은 엄했으며 강을 진심으로 안아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외로움이 어느 순간부터 딱딱하게 굳어서 강의 눈빛에 차가운 무언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강 자신은 알지 못했습니다. 둘째, 이윤 웃는 얼굴이 무기인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부드럽게 웃었고 언제나 공손했으며 언제나 말이 달콤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와 이야기를 나눈 뒤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면 이상하게도 뭔가 중요한 것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요. 윤의 어머니는 후궁 출신이었습니다. 신분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윤은 어릴 때부터 자신이 왕위에 오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불안이 윤을 영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영리하게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윤이 한 번 마음을 먹으면 그 준비가 얼마나 치밀한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미래를 몇 수 앞서 내다보는 능력이 있었고 사람의 약점을 본능적으로 찾아내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모두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쓰인다는 것을 가까이서 일한 내관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셋째, 이겸 그는 늘 뒤에 있었습니다. 궁중연회에서도 조회에서도 겸은 형들 뒤에 조용히 서 있었지요. 어릴 때부터 병치레가 잦았고 키도 형들보다 작았으며 목소리도 크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어릴 때 앓은 병으로 오른 다리가 왼 다리보다 조금 짧았습니다. 걸을 때면 쿵짝, 쿵짝 걸음이 고르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은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내심 겸은 왕제가 못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장터에서 백성들 사이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왕자는 늘 겸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넘어지면 먼저 달려가 일으켜 세우는 왕자도 겸이었습니다. 밤에 홀로 글을 읽다 등불이 꺼지면 촛불을 새로 켜는 대신 그냥 어둠 속에 앉아 생각에 잠기는 왕자도 겸이었습니다. 왕이명은 세 아들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물이 깊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깊은 물이 가장 오래 간다는 것을. 왕은 어느 날 밤 촛불 하나를 켜놓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말로 묻는 답은 모두 거짓이다. 시험만이 진심을 드러낸다. 그리고 붓을 들었습니다. 아무도 모를 시험의 첫 획을 긋기 시작했지요. 며칠 뒤 왕은 새 왕자를 따로따로 불러들였습니다. 신하들은 이상하다고 여겼습니다. 왕이 병중에 있다 들었는데 어째서 갑자기 왕자들에게 직접 명을 내리는가. 그러나 왕의 얼굴은 평온했고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첫째, 강을 부른 왕은 말했습니다. 경기 북쪽 양반 가문들 사이에 토지 분쟁이 벌어진 지 석 달이 넘었다. 관청이 중재에 나섰다가 오히려 더 얽혀버렸다. 가서 잠재워 오너라. 강은 가슴을 펴고 답했습니다. 분부 받들겠나이다. 둘째, 윤을 부른 왕은 말했습니다. 나라 곳간이 수년째 비어가고 있다. 어디서 새는지, 어떻게 채울지 장부를 직접 살피고 방책을 찾아오너라. 윤은 공손히 허리를 굽히며 답했습니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셋째, 겸을 부른 왕은 잠시 말없이 아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변방 고을을 돌아보고 오너라. 거기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내 눈이 되어 살피고 오너라. 겸은 잠시 왕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왕의 눈빛에서 무언가 읽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아바마마. 세 왕자는 각자 다른 방향으로 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왕은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나서 밀정 3명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평생 왕만을 섬기며 그림자처럼 살아온 자들이었지요. 왕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따라가라. 절대 들키지 마라. 그들이 하는 말, 그들이 하는 행동,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무엇을 하는지까지 모두 기록하라. 밀정들은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강은 군사 20명을 거느리고 경기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길을 떠나기 전 강은 서재에서 분쟁에 관한 문서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두 양반 가문, 경주 최 씨와 전주 이 씨 사이의 토지 분쟁이었습니다. 논밭 경계를 놓고 벌어진 싸움이
이웃 마을까지 번졌고 관청이 중재에 나섰다가 오히려 더 얽힌 상황이었지요. 강은 문서를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간단한 일이다. 경계를 확정하고 어기는 자는 처벌하면 된다. 말을 타고 달리는 강의 등 뒤로 군사들의 갑옷이 서걱서걱 소리를 냈습니다. 강의 눈빛은 앞만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빨랐습니다. 이틀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요. 강이 도착한 것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말발굽 소리에 마을 사람들이 문을 열고 내다보았습니다. 군사들의 갑옷이 아침 햇살에 번쩍였고 강의 눈빛은 서리처럼 차가웠습니다. 강은 두 가문의 어른들을 관청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최참봉과 이진사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70이 넘은 노인이었지요. 석 달 동안 싸움을 이어온 당사자들이었습니다. 강은 두 노인이 절을 올리는 것도 기다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문서를 가져오너라. 장부와 토지 문서들이 쌓였습니다. 강은 꼼꼼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시즌도 지나지 않아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계는 이 문서대로 확정한다. 논란이 된 밭은 반으로 나눈다. 최참봉이 입을 열었습니다. 하오나 왕자마마, 저 땅은 원래 저희 선대했어. 강은 최참봉의 말을 잘랐습니다. 반으로 나눈다.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자는 즉시 파직이다. 관청을 통해 재차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유배다. 이 진사도 뭔가 말하려다 강의 눈빛을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분쟁은 그날 오후에 끝났습니다. 강은 만족했습니다. 겨우 반나절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저녁 숙소에서 술을 한 잔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일에서 힘이 필요한 것이다. 말이 길어지면 결정이 늦어진다. 빠른 결정이 혼란을 막는다. 그러나 강이 다음 날 아침 한양으로 발길을 돌린 뒤 마을에 남겨진 분위기는 어떠했을까요? 최참봉은 집으로 돌아와 밥상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걱정하며 방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 땅은 최참봉의 할아버지가 황무지를 일구어 논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3대에 걸쳐 가꾸어 온 땅이었지요. 그것이 억울하다 말할 기회조차 없이 반으로 잘려나갔습니다. 말 못할 분이 노인의 가슴에 쌓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낮은 목소리로 수군거렸습니다. 왕자가 왔다 가셨다는데 결국 힘 있는 자가 이긴 것 아닙니까? 반으로 나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정을 들어봐야지요. 이 진사도 완전히 만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당에 나와 담배 한 대를 피우며 생각했습니다. 왕자가 내린 결정을 겉으로 따르기는 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억울하다 여겼습니다. 최참봉은 보름을 앓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날째 되던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왕자가 노인을 죽였다고. 밀정은 그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한양으로 돌아와 왕에게 아뢰었습니다. 왕은 오래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붓을 들어 기록했습니다. 두려움으로 다스렸다. 그러나 두려움은 원한이 된다. 질서가 아니라 상처를 만들었다. 한양으로 돌아온 강은 당당했습니다. 편전에 들어서며 허리를 펴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석 달을 끌던 분쟁을 하루 만에 해결하고 돌아왔습니다. 왕은 말없이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였느냐? 경계를 확정하고 논란이 된 토지는 반분하였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는 자는 파직, 재차 분쟁을 일으키면 유배한다 명하였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두 가문의 어른들이 납득하였느냐? 강은 잠깐 멈췄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왕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강은 돌아가면서 약간의 불안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둘째 유는 호조의 장부 앞에 앉았습니다. 유는 혼자 일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생각이 흐려진다고 여겼기 때문이지요. 그는 내관 하나만 데리고 창고 깊숙한 방에 틀어박혀 장부를 펼쳤습니다. 수년치 기록이었습니다. 세입, 세출, 구휼미 내역, 굴량미 현황. 유는 빠른 눈으로 숫자들을 훑었습니다. 이틀 만에 유는 전체 그림을 파악했습니다. 곳간이 비어가는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흉년이 두 해째 이어지며 구휼미 지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둘째, 일부 지방 양반 가문의 면세 조항이 수십 년째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셋째, 변방 굴량미 조달 비용이 해마다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는 이 말을 짚으며 생각했습니다. 간단하다. 구휼미를 줄이고 면세를 폐지하고 굴량미 조달 경로를 바꾸면 된다. 숫자는 정확했습니다. 3년 안에 곳간은 넘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는 방책을 만들면서 한 가지를 더 생각했습니다. 이 방책이 통과되면 구휼미가 줄어들게 됩니다. 당연히 반발이 있을 것입니다. 그 반발이 어디로 향할지를 유는 미리 계산했지요. 유는 호조의 수석 관리 박 판서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박 판서, 이번 방책에 판서의 이름을 함께 올리겠습니다. 박 판서는 당황했습니다. 아, 그것은 왕자마마의 공이오니 제가. 유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함께 만든 것이지요. 그리고 이번 방책이 통과되면 판서 가문의 면세 조항은 내가 따로 챙겨드리겠습니다. 박 판서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은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박 판서의 이름이 보고서에 함께 올라갔습니다. 공을 나눠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다른 것이었지요. 나중에 이 방책이 문제가 되면 박 판서가 함께 책임을 질 것이었습니다. 유는 혼자 책임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유는 방책 안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소규모 상단을 통해 굴량미를 조달하는 조항을 슬며시 끼워 넣었습니다. 직접 드러나지는 않게 아주 교묘하게 공적인 일을 하면서 사적인 이익도 챙기는 구조였지요. 밀정은 그 대화를 방문 밖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록했습니다. 왕의 붓이 이번엔 오래 움직였습니다. 사람을 숫자로 본다. 사람을 방패로 쓴다. 나라의 일로 자신의 곳간을 채우려 한다. 그런데 한 가지 일이 더 있었습니다. 윤희 장부를 살피던 사흘째 날, 한 하급 관리가 조심스럽게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나이가 30 남짓 된 젊은 관리였는데 허름한 옷차림에 눈빛만 또렷했습니다. 이름은 이주사였지요. 왕자마마,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말하라. 이 주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구휼미를 줄이시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은 변방의 어르신들입니다. 이미 2해 흉년으로 많이 지치셨는데 거기다 구휼미마저 끊기면 버티기 어려우실 것 같았어. 유는 잠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숫자로는 어떻게 되느냐? 예. 구휼미를 유지하면 곳간에서 얼마가 더 나가느냐는 말이다. 이 주사는
잠시 계산을 했습니다. 대략 1년에 은자 3,000냥 정도가. 알겠다. 나가거라. 이 주사는 말을 더 잊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유는 다시 장부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구휼미 삭감 항목을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3,000냥은 그의 계획에서 허락할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그 결정이 얼마나 많은 얼굴을 지우는지 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다른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는 보고서를 들고 편전에 들어섰습니다. 그의 보고는 유려했습니다. 문제를 분명히 짚었고 해결책은 구체적이었으며 수치는 정확했습니다. 신하들은 감탄했습니다. 왕은 보고서를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수고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유는 왕의 표정을 읽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왕의 얼굴은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유는 물러나오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되었다. 그러나 그 미소 안에 조금의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왕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기 때문이었지요. 그것이 무엇인지 유는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셋째 겸은 홀로 길을 떠났습니다. 수행원은 둘뿐이었습니다. 허름한 두루마기에 집신을 신었지요. 변방 고을까지는 닷새를 꼬박 걸어야 하는 거리였습니다. 궁을 나서는 겸의 뒷모습을 본 내관 하나가 혀를 찼습니다. 왕자가 저 행색이라니. 겸은 그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그냥 걸었습니다. 쿵짝, 쿵짝. 오른발이 조금 느린 그 발소리가 돌길 위에 새겨졌습니다. 길을 걷는 동안 겸은 많은 것을 눈에 담았습니다. 한양을 벗어나자마자 달라지는 풍경. 논바닥이 쩍쩍 갈라진 마을. 장터에 사람이 없는 골목. 아이들 얼굴이 누리끼리하게 뜬 것들. 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면서 걸었습니다. 머릿속에 차곡차곡 담으면서. 변방에 닿기 이틀 전 겸은 작은 마을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주막이라 하기도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방은 하나뿐이었고 이불이 낡아 솜이 뭉쳐 있었으며 밥은 잡곡에 된장국이 전부였습니다. 수행원 하나가 인상을 찌푸렸지만 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밥을 다 먹었습니다. 주막 주인은 과부였습니다. 나이는 40 중반쯤 되어 보였는데 눈빛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겸은 식사를 마친 뒤 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마을은 사람이 많지 않군요. 예, 날이. 흉년이 2해째 되니 많이들 떠났습니다. 어디로요? 한양으로 간다 하는데 한양에 가봐야 좋을 게 있겠습니까마는. 여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배어 있었습니다. 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관청에서 구휼은 나옵니까? 여인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오긴 오지요. 그런데 오다가 반이 줄어요. 중간에 어디서 새는지. 겸은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날 밤 겸은 오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아도 낮에 보았던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갈라진 논, 비어있는 장터, 텅 빈 눈빛. 변방 고을에 도착한 첫날 아침이었습니다. 겸은 마을을 걸었습니다. 쿵짝, 쿵짝. 길가에 쪼그려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였는데 배가 나왔습니다. 굶주려서 배가 나온 것이었지요. 얼굴은 새하얗고 눈빛이 풀려 있었습니다. 겸이 다가가 쪼그려 앉았습니다. 배가 고프냐? 아이는 겸을 쳐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겸은 품속에 넣어두었던 주먹밥을 꺼냈습니다. 아침에 숙소에서 챙겨온 것이었지요. 먹어라. 아이는 처음엔 겸의 옷차림을 보고 머뭇거렸습니다. 양반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행색이었으니까요. 겸이 먼저 주먹밥을 아이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아이는 그것을 받아들고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입. 금방 없어졌습니다. 겸은 두 번째 주먹밥도 꺼내 내밀었습니다. 아이가 다 먹고 나서 물었습니다. 아저씨, 어디서 왔어요? 멀리서 왔다. 한양에서요? 그래. 아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한양에는 임금님이 있죠. 임금님은 우리가 굶는 거 모르나요? 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말이 가슴 한가운데를 콕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알게 될 것이다. 겸은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쿵짝, 쿵짝. 수행원 하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왕자마마, 식량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겸은 앞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다르다. 계속하자.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겸은 마을 어귀에서 한 사내가 관청 앞 계단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이는 40 남짓. 손이 굳어 있었고 등이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오래 일한 사람의 몸이었지요. 이름은 덕만이었습니다. 겸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오? 덕만은 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굵은 목소리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19해 전 이야기였습니다. 덕만은 23의 나이에 북방 전투에 징집되었습니다. 겁이 없는 젊은이였지요. 전투에서 그는 적군 셋을 혼자 막아내며 아군 12명을 살렸습니다. 그 공으로 작은 땅을 하사받았습니다. 손바닥만 한 땅이었지만 덕만에게는 전부였습니다. 돌아와 결혼하고 그 땅을 일구어 살았습니다. 아이가 셋 태어났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 이웃에 사는 권세가 조대감이 그 땅을 탐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사달라 했고 거절하자 경계를 조금씩 넘어왔습니다. 덕만이 관청에 고발했지만 관청 사또는 조대감과 사돈 관계였습니다. 소송은 묵살되었고 결국 땅의 반 이상을 빼앗겼습니다. 아내는 그 충격으로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먹을 것이 없어 풀뿌리를 씹고 있었습니다. 덕만은 다시 관청에 소송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묵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관청 앞에 앉아 소리 없이 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겸은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관청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관리 셋이 있었습니다. 겸을 보고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았지요. 행색이 양반 같지 않았으니까요. 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바깥에 있는 사내의 소송 기록을 보여주시오. 관리 하나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누구시오? 겸은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왕의 셋째 아들이오. 관청이 싸늘해졌습니다. 관리들이 서로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기록을 꺼냈습니다. 겸은 꼼꼼히 읽었습니다. 묵살 이유가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증거 불충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땅의 경계 문서와 덕만이 가져온 선대, 기록을 비교하면 조대감의 침범이 명확했습니다. 겸이 말했습니다. 이 사건을 재조사하시오. 수석 관리가 버텼습니다.
이미 처리된 사건이옵니다. 왕자마마라 하셔도 처리된 사건을 다시 열기는 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전투에서 공을 세운 사람의 땅을 지켜주지 못하면 다음에 누가 나라를 위해 싸우겠소. 재조사하시오. 수석 관리가 버텼습니다. 이미 처리된 사건이옵니다. 왕자마마라 하셔도 처리된 사건을 다시 열기는 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전투에서 공을 세운 사람의 땅을 지켜주지 못하면 다음에 누가 나라를 위해 싸우겠소. 재조사하시오. 관리는 입술을 달싹이다가 겸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습니다. 화가 아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였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이틀이 걸렸습니다. 겸은 그 이틀 동안 관청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직접 증인을 찾아다니고 땅의 경계를 발로 걸으며 확인하고 기록을 하나하나 대조했습니다. 쿵짝 그 고르지 못한 발소리가 이틀 내내 관청 안팎을 울렸습니다. 결국 빼앗긴 땅의 반이 덕만에게 돌아왔습니다.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조 대감의 권세가 완전히 꺾이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덕만의 가족은 그날 처음으로 밥을 제대로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건이 끝난 뒤 겸은 덕만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아내가 누워 있었습니다. 쌉싸름한 양 냄새가 방 안에 가득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눈이 움푹 꺼진 여인이 겸을 보고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겸이 손을 저었습니다. 누워 계십시오. 그리고 옆에 쪼그려 앉아 물었습니다. 얼마나 앓으셨습니까? 이때쯤 됩니다. 의원은 보셨습니까? 덕만이 대신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봤는데 이제 약값이 없어서. 겸은 품속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꺼낸 것은 엽전 묶음이었습니다. 자신의 여비로 챙겨온 것이었습니다. 의원을 불러들이시오. 덕만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건 왕자마마의. 걷다 보면 길이 생깁니다. 겸은 그렇게 말하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바깥에서 수행원 하나가 겸을 바라보았습니다. 왕자마마, 이제 남은 여비가 알고 있다. 겸은 집신끈을 고쳐 묶었습니다. 집신 밑창이 구멍이 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괜찮다. 변방을 떠나기 전날 밤, 겸은 혼자 마을 어귀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에 별이 많았습니다. 찬바람이 불었고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겸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왕이 될 자격이 있는가? 형들처럼 강하지도 않았습니다. 영리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리도 성치 않았고 목소리도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만난 얼굴들이 자꾸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던 아이의 눈, 관청 앞에서 울던 덕만, 텅 빈 눈빛의 주막 여인, 나라가 그들에게 닿아야 한다. 겸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왕관이 높이 있어서는 안 된다. 왕관이 낮아야 한다. 백성들 곁에 있어야 한다. 쿵짝, 쿵짝. 겸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기한을 이미 나흘 넘겼습니다. 열흘은 넘길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을 되돌리지 않았습니다. 한양으로 돌아온 겸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집신은 밑창에 구멍이 뚫렸고 두루마기는 흙과 먼지로 뒤덮였으며 얼굴은 수척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여비는 거의 남지 않았고
기한은 열흘을 넘겼습니다. 궁궐문을 들어서는 겸을 본 내관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꼴이 뭐냐? 역시 막내는 안 되는구나. 그 수군거림이 겸의 귀에 들렸습니다. 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쿵짝, 쿵짝. 다음 날 아침 조회가 열렸습니다. 둘째 윤이 앞에 나섰습니다. 얼굴에는 그 부드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달랐습니다. 이미 계산이 끝난 눈빛이었지요. 전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셋째 왕자는 왕명의 기한을 열흘이나 어겼습니다. 공무를 소홀히 하고 사사로운 일에 매달렸다 하옵니다. 이것은 왕자의 도리를 저버린 것이오니 엄히 다스리셔야 하옵니다. 첫째 강이 바로 받았습니다. 신도 같은 의견이옵니다. 감정에 휘둘린 자, 명을 어기는 자는 나라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왕위를 논하기 전에 기강부터 세우셔야 하옵니다. 신하들이 술렁였습니다. 왕명을 어긴 것은 사실이오니 아무리 사정이 있다 하여도 기한은 기한이지요. 막내 왕자는 원래 그릇이.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번졌습니다. 겸은 대청 한가운데 불려 나왔습니다. 형들의 고발, 신하들의 수군거림, 차가운 공기,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겸에게 쏟아졌습니다. 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다 하지 않았습니다. 덕만 이야기도, 아이 이야기도, 주막 여인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강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그릇이 작다. 저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하는구나. 윤희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됐다. 이제 저 자리는 내 것이다. 왕은 어좌에서 그 모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사흘 동안 이어졌습니다. 궁궐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과연 왕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왕명을 어긴 아들을 두둔할 수 있을까요? 나흘째 되는 날 아침, 왕이 모든 신하와 새 왕자를 대청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어좌에서 내려온 왕은 손에 두꺼운 문서 묶음을 들고 있었습니다. 밀정들이 보내온 보고서였습니다. 왕자들이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그 모든 것을 낱낱이 기록한 문서. 그것을 본 순간 박 판서의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왕은 천천히 걸어 대청 한가운데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번에 너희에게 국정을 맡긴 것이 아니었다.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대청 전체에 울렸습니다. 나는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았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보았다. 왕의 눈이 강을 향했습니다. 강아. 강은 가슴을 폈습니다. 예, 전하. 경기 북쪽에서 최참봉이 세상을 떴다. 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것은 노환으로. 말을 자르지 마라. 왕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그러나 강은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분이 삭히지 않아서였다. 억울하다 말할 기회조차 없었으니까. 그 노인은 3대에 걸쳐 일군 땅이 하루 만에 반으로 잘리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아무도 그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았다. 강은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습니다. 너는 두려움을 질서라 믿는다. 그러나 두려움은 복종을 만들지 않는다. 원한을 만든다. 두려움으로 세운 질서는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순간
한꺼번에 무너진다. 왕은 잠깐 멈추었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강한 아들임을 안다. 그리고 그 강함이 어디서 왔는지도 안다. 내 어미가 떠난 뒤 너는 혼자 버텼다. 그 외로움이 너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강함과 냉혹함은 다른 것이다. 그것을 잊지 마라. 강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처음으로 왕의 눈이 이번엔 윤을 향했습니다. 윤아. 예, 전하. 윤은 여전히 미소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입끝이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호조 수석 관리와 나눈 대화를 기억하느냐? 그 순간 윤의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나라 곳간을 채우는 방책을 만들면서 그 안에 내 편을 미리 심어두었다. 책임이 생기면 나눠 짊어질 사람을, 공이 생기면 내 것으로 가져갈 사람을. 박 판서가 고개를 폭 숙였습니다. 거기다 군량미 조달 조항 안에 내 이름으로 된 상단을 슬며시 끼워 넣었다. 공적인 일로 사적 이익을 취하려 한 것이다. 전하, 그것은 더 말하지 마라. 왕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너는 영리하다. 그 영리함을 나라를 위해 쓸 수 있다. 그러나 영리함을 자신을 위해서만 쓰는 자는 언제나 더 큰 구멍을 만든다. 그리고 그 구멍에 나라가 빠진다. 윤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이 주사가 내게 한 말을 기억하느냐? 구휼미를 줄이면 변방 노인들이 버티기 어렵다는 말. 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3,000냥이 아까웠느냐? 그 3,000냥에 얼마나 많은 얼굴이 담겨 있는지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았느냐? 대청이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왕의 눈이 겸을 향했습니다. 겸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겸아. 예, 아바마마. 내가 왕명의 기한을 어긴 것은 사실이다. 강과 윤의 눈에 희미한 안도가 스쳤습니다. 그러나 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묻겠다. 왕명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나라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왕은 문서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덕만이라는 사내를 아느냐? 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 그 사내는 19해 전 23세 나이에 북방 전투에 나갔다. 적군 셋을 혼자 막아내고 아군 12명을 살렸다. 그리고 돌아와 땅을 빼앗기고 아내가 앓고 아이들이 굶었다. 나라가 그를 잊었다. 관청이 그를 짓밟았다. 왕의 목소리가 아주 조금 낮아졌습니다. 겸이 그것을 바로잡았다. 기한을 어기면서까지. 왕은 내관에게 눈짓했습니다. 내관이 무언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낡은 집신이었습니다. 밑창에 구멍이 뚫린 겸이 변방에서 신고 온 그 집신이었습니다. 왕은 그것을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강과 윤을 향해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보이느냐?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구멍이 창피한 것이 아니다. 왕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이 구멍은 백성의 땅을 직접 밟은 증거다. 이 다른 밑창은 나라를 위해 걸어온 길의 무게다. 왕은 강과 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너희의 집신은 어떠하냐? 변방에 흙이 묻어 있느냐? 백성의 길을 밟아본 적 있느냐? 강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윤은 그 미소를 다시 지으려 했지만 얼굴의 근육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겸이 어깨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온몸이 흔들렸습니다. 오래 참아온 것이 터진 것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들어온 말들. 저 걸음으로 무슨 왕을. 그릇이 작다. 막내는 안 된다. 그 말들을 묻어두고 그냥 걸었던 세월들. 변방의 돌기를 쿵짝, 쿵짝 걸으며 버텼던 그 밤들. 아이의 눈빛, 덕만의 눈물, 양 냄새 가득한 좁은 방.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겸은 얼굴을 들지 않으려 했습니다. 왕자가 신하들 앞에서 오는 것은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눈물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왕이 천천히 어좌에서 내려왔습니다. 대청이 경악했습니다. 왕이 어좌에서 내려와 신하들 앞에서 무릎을 꿇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왕 이명은 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인 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아비가 더 일찍 알아봤어야 했는데. 대청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신하들 중 몇몇이 눈을 붉혔습니다. 강은 그제야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는 손을 꽉 쥔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이후 왕의 결정은 빠르고 단호했습니다. 첫째 강은 왕세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경기 지방의 관찰사로 임명되었습니다. 높은 자리이나 중앙 권좌에서는 완전히 분리된 자리였습니다. 왕은 강에게 말했습니다. 땅에서 배워라. 두려움 말고 신뢰로 다스리는 법을. 복종과 충성이 어떻게 다른지를. 그것을 몸으로 배울 때까지는 한양으로 돌아오지 마라. 강은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깊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떨림이 있었습니다. 둘째 유는 호조 측에서 물러나 근신하게 되었습니다. 왕은 윤에게 말했습니다. 너의 머리는 나라에 필요하다. 그러나 그 머리가 사람 위에 서는 순간 나라가 망한다. 근신하며 생각하여라. 내가 다시 돌아올 기회는 있다. 그러나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나도 너도 아니다. 백성이 결정할 것이다. 유는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 부드러운 미소는 이미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왕은 겸을 편전으로 불렀습니다. 단둘이었습니다. 왕은 탁자 위에 왕관을 내려놓았습니다. 무겁고 빛나는 왕관이었습니다. 겸은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겸아. 예, 아바마마. 두렵느냐. 겸은 잠시 왕관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왜? 신은 부족합니다. 형들처럼 당하지도 않고 영리하지도 않습니다. 다리도 성치 않고 목소리도 크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신을 보고 실망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왕은 오래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강은 왕이 되려 했다. 유는 왕좌를 원했다. 그러나 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왕이 될 자격이 있는지를 묻고 있다. 왕은 왕관을 천천히 겸 쪽으로 밀었습니다. 그 물음을 평생 잃지 마라. 그것이 왕관보다 무거운 것이다. 겸은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왕관이 그 손 위에 올려졌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겸은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겸이 왕이 된 뒤 그의 첫 번째 명은 이러했습니다. 변방부터 시작하여
나라 안의 구휼 및 제도를 전면 재검토한다. 두 번째 명, 덕만을 한양으로 불러들여 나라를 위해 세운 공을 공식 기록에 남긴다. 세 번째 명, 관청이 처리한 토지 소송 중 권세가와 관련된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살핀다. 네 번째 명, 왕자와 고위 신하들은 해마다 한 차례씩 수행원 없이 집신을 신고 백성의 마을을 걸어야 한다. 신하들이 술렁였습니다. 왕자마마, 그것은 채통의 겸은 말했습니다. 닳지 않은 집신은 어디도 가지 않은 증거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백성의 땅을 밟지 않는다면 그 나라는 허공 위에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 덧붙였습니다. 나는 걷는 왕이 되겠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강은 경기 관찰사로 부임하여 처음 몇 달을 힘겹게 보냈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한양의 신하들은 그래도 고개를 숙였는데 이 마을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노인들은 대놓고 불만을 터뜨렸고 아이들은 강의 말 앞에서도 뛰어놀았습니다. 강은 처음엔 분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혼자 방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최참봉이 떠올랐습니다. 이른 노인이 말 한마디 못하고 고개를 숙이던 그 얼굴. 강은 그날 이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먼저 물었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결정은 그 뒤에 내렸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마을 사람들이 강을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은 왕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복종과 충성의 차이를 알았습니다. 왕은 그 편지를 읽고 웃었습니다. 유는 6개월을 근신했습니다. 처음 3개월은 분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4개월째 되던 날, 이 주사가 찾아왔습니다. 왕의 명으로 구휼 및 제도 재검토를 맡게 된 이 주사였습니다. 그는 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숫자를 읽는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지요. 두 사람은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은 숫자를 읽었고 이 주사는 그 숫자 뒤의 얼굴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윤은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숫자 안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6개월이 지나 윤은 다시 조정에 복귀했습니다. 그는 이번엔 달랐습니다. 장부를 읽으면서 이따금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 창밖에 있는 얼굴들을 생각하면서 겸의 재위 기간, 나라는 조용히 살아났습니다. 큰 전쟁도 없었고 큰 반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변방의 굶주린 마을들이 하나씩 살아났고 억울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에 남기 시작했습니다. 해마다 봄이 오면 왕은 집신을 신고 궁을 나섰습니다. 쿵짝, 쿵짝. 그 고르지 못한 발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왕이 오고 있다고. 왕이 지나가는 길목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왕은 그들 사이에 앉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궁으로 돌아올 때면 집신이 조금 더 달아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그 왕을 두 가지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하나는 걷는 왕,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집신의 왕. 겸이 세상을 떠난 뒤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이기도 했습니다. 왕이 백성 곁에 있다는 것. 그것 하나가 나라를 살리는 것이었으니까요. 쿵짝, 쿵짝. 그 발소리는 오래 기억되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강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나라를 생각했습니다. 강은 질서가 나라를 지킨다 믿었고, 윤은 계산이 나라를 살린다 믿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나라에는 질서도 필요하고 계산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들의 나라 안에는 정작 사람이 없었습니다. 두려움은 복종을 만들지만 원한도 만듭니다. 빈틈없는 숫자는 곳간을 채우지만 사람을 잃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잃은 나라는 결국 빈집이 됩니다. 겉은 화려해도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겸은 강하지 않았습니다. 영리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리도 고르지 않았고 목소리도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걸었습니다. 백성의 땅을 직접 밟았습니다. 굶주린 아이에게 주먹밥을 내밀었고 억울한 사내를 위해 관청과 맞섰고 병든 아내의 약값을 대신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흔적이 집신 밑창에 남았습니다. 구멍난 집신 하나가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어디를 걸었는지, 누구의 땅을 밟았는지, 무엇을 위해 걸음을 멈추지 않았는지. 여러분의 집신은 얼마나 달아 있습니까?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세상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정작 가까이 있는 사람을 지나친 날이 얼마나 많습니까? 왕관이 높이 있을수록 발이 낮은 곳을 밟아야 합니다. 자리가 높을수록 마음이 더 낮아야 합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오래 기억되는 법이지요.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주변에 계시다면 이 채널을 함께 나눠주세요. 등불 아래 사연, 다음 이야기, 재산 800억 막내 며느리에게 물려주다 3부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